나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없다. 태국의 근로자들은 더 이상 본인들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없다. 이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대우다. 지금이 21세기가 맞는 거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다면서 방송국에 제보를 하겠다는 한 태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윌슨이에요. BBC 방송국장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어릴 때부터 방송국은 제 놀이터였는데 그때는 제가 아버지처럼 뉴스 프로듀서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BBC의 두 번째 여성방송국장이 되길 바라셨죠. 12살 때부터 방송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놀았어요. 편집실에서 먹는 도시락이 일상이었고 주말이면 아버지 따라 현장 취재도 나갔죠. 그때는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리포팅 연습도 하고 편집실에서 선배들이 주는 간단한 심부름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죠. 15살 때는 BBC 주니어 기자단에도 들어갔어요. 학교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전 그저 아버지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 같아 불편했죠.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런던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취재했고 몇 번의 수상 경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진 건 16살 때예요. 아버지 책상에 있던 한 다큐멘터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MBC의 울산의 눈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가 참고하려고 가져다 둔 해외 다큐멘터리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 보는 순간 완전히 매료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거대한 크레인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담은 씬이었죠. 카메라는 그의 시선을 따라 울산 앞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새벽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도시, 그리고 노동자의 풍화된 얼굴. 그 장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 다큐멘터리에 푹 빠졌죠.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KBS의 인간극장, EBS의 다큐프라임 같은 작품들을 밤새워 보곤 했죠. 영국의 다큐멘터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특히 다큐프라임 공부하는 인간 시리즈는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BBC라면 교육 문제를 다룰 때 통계나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했을 텐데 이 작품은 달랐어요. 학생들의 일상을 지극히 개인적인 시선으로 담아내면서도 거기에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보이니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다큐멘터리만 찾아본다는 걸 아시곤 걱정하시더라고요. 다큐멘터리의 기본은 BBC 스타일이야. 객관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자연 다큐멘터리들을 보여주셨죠. 그래도 전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 자모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발음은 더 힘들었어요. 받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멘붕이었죠.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즐겁게 배울 수 있었어요. 영국의 한국문화원에도 자주 들락거렸어요. 거기서 만난 한국인 선생님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들으시고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가르쳐 주셨죠. 영국 사람이 한국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제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셨어요. 17살이 되던 해에는 첫 번째 한국 방문을 했어요. 아버지 출장을 따라갔죠. KBS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방송국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아버지께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그저 웃으셨어요. 하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옥스포드 대학 입학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어요. 미디어학과에 들어갔죠. 아버지는 당연히 BBC 입사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한국식 다큐멘터리의 감성과 영국식 다큐멘터리의 객관성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싶었거든요. 대학 시절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실제 한국의 방송국들도 견학했죠. 그때 만난 김민수 PD님은 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셨어요. 울산의 눈물의 연출자셨죠. 그분께 들은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카메라는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야. 인간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어야 해.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립영화감독의 길을 선택했어요. BBC의 안정적인 길을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의 실망한 눈빛은 지금도 가슴 아프죠. 하지만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다큐멘터리부터 시작했어요. 런던의 이주민들의 이야기,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마을의 모습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았죠.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아시아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의뢰받은 거죠. 영국인의 시선이지만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국의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죠. 이게 제 인생을 또 한 번 크게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습도 80%를 웃도는 끈적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던 느낌,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들의 경적 소리, 골목마다 풍기던 팟타이 향. 모든 게 새로웠죠. 특히 수쿰빗 거리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우리 촬영팀은 처음에 평화로운 다큐멘터리를 계획했어요. 태국의 산업화 과정, 특히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 발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담으려고 했죠. 삼성전자의 태국 공장, 현대자동차의 현지 협력업체들, 그리고 K문화의 영향으로 성장한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첫 촬영지는 방콕 동부 공단이었어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 공장 정문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처음엔 출근 시간이라 그런가 했죠.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시위되더라고요. 한국은 사과하라,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제 카메라맨 톰은 즉각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죠. 이건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수파폰 씨였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수파폰 씨의 남편은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했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죠. 남편은 불법 체류자였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4시간 내 출국 명령을 받았대요. 짐을 제대로 싸지도 못하고 쫓겨나듯 돌아와야 했대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비슷한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죠. 20년간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부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 한국인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비자 문제로 이별해야 하는 연인들. 모든 이야기가 가슴 아팠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16살 소년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추방된 거죠. 저는 한국어밖에 못해요. 태국어도 모르고 여기 친구도 없어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매일 밤 호텔로 돌아와 촬영본을 검토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울산의 눈물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적인 시선으로 노동자들을 대하는 나라.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이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시위는 날이 갈수록 격화됐어요. 방콕뿐만 아니라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등 태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죠. 한국 식당들이 습격을 당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어요. 관광객도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인타운은 마치 유령 도시가 됐어요. 톰과 함께 한인타운을 취재하러 갔을 때가 기억나요.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김영호 씨를 만났죠.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IMF 때도 버텼는데 그의 식당 유리창은 누군가가 던진 돌에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게를 열고 있었죠. 여긴 내 삶의 터전이에요. 도망칠 순 없죠. 결국 저는 그동안 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고편을 만들어 SNS에 올렸어요.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내쫓는 나라.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만 건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죠. BBC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특집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시위대의 구성이 너무 획일적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시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비슷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전직 이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불법 체류자 문제의 이면에는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그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전직 태국 경제부 자문위원 파춘 씨와의 만남은 방콕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뤄졌어요. 그는 매우 신중한 태도로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제게 보여줬죠. 제가 오기 전에도 주변을 몇 번이나 살펴보던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자료들은 정부 내부 보고서예요. 한국과 태국의 경제 협력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파춘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화면을 넘기면서 그가 설명을 이어갔죠. 먼저 제조업 분야의 통계가 눈에 띄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했죠. 삼성전자가 대표적이었어요. 방콕 인근에 대규모 가전제품 공장을 설립하면서 5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대요. LG전자도 놀라운 사례였어요. 태국을 동남아시아 생산 허브로 삼아 연간 500만 대의 TV를 생산하고 있었죠. 현지 부품 조달률도 90%가 넘는다고 해요. 태국 부품 업체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겠죠. 자동차 산업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진출 이후 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급성장했대요. 250개가 넘는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태국에 공장을 세웠고 이들이 전수한 기술 덕분에 태국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건설 분야의 협력도 대단했어요. 포스코 건설이 방콕의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태국의 건설 기술이 한 단계 발전했다고 해요. 특히 터널 공사 기술은 이제 태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할 정도로 성장했대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파춘 씨가 강조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인재를 육성하고 협력업체를 키워냈죠. 덕분에 태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말대로였어요. 태국의 수출 구조도 크게 변화했더라고요. 과거에는 농산물과 단순 가공품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이 수출의 40%를 차지한대요. 게다가 수출품의 기술 수준도 크게 높아져서 선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해요. 교육 분야의 협력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대학들이 태국의 분교를 설립하면서 고등교육의 질이 크게 향상됐대요. 특히 이공계 분야에서는 한국식 교육 시스템이 큰 호응을 얻고 있었죠. 매년 5천 명이 넘는 태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고 해요. 의료 분야의 발전도 눈부셨어요.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됐대요. 특히 암치료와 성형 분야에서는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태국의 의료 관광 산업이 성장한 것도 한국의 영향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적인 영향은 더욱 놀랍습니다. 파춘 씨가 태블릿의 다음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한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연간 100억 달러를 넘는다는 통계였죠. K-팝, K-드라마, K-뷰티. 이제는 한국 문화가 태국 젊은이들의 일상이 됐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타트업 분야예요. 한국의 벤처 캐피털들이 태국에 유망. 스타트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한국의 IT 기업들도 태국 시장에 진출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었죠. 이런 경제적 성과 외에도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활발했어요. 매년 200만 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방문하고 10만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대요.
이런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해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해요. 파춘 씨의 마지막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롤모델이자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친구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단순한 투자나 무역을 넘어선 특별한 동반자 관계였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런 협력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 직원들을 만나고 한국 문화에 빠진 젊은이들을 인터뷰하고 양국 간 기술 협력의 현장을 취재했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희망과 성장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과 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 스토리.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전달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BBC 수석 프로듀서와의 긴 회의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설명했죠. 처음에는 저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의심스러워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들도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정한 저널리즘이죠. BBC 수석 프로듀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더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은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먼저 SNS에 올렸던 예고편과 비판적인 게시물들을 모두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죠. 예상대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국 정부에 매수됐다. 배신자, 돈을 받고 입장을 바꿨다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죠. 더 충격적인 건 협박 메시지들이었어요. 익명의 발신자들이 진실을 폭로하겠다며 위협했고 심지어 제 숙소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죠.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적인 변화들이 있었어요. 태국의 몇몇 언론인들이 제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했죠. 그들도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비슷한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특히 방콕 포스트의 수석 기자는 이제야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며 저를 응원해줬어요. 태국 경제계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태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태국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고 여러 경제 전문가들도 인터뷰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증언해 주었죠. 가장 큰 힘이 된 건 현장의 목소리들이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태국 법인의 수환 씨는 20년간 일하면서 한 번도 차별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현대자동차 태국 공장의 타나폰 씨는 한국 기업들 덕분에 태국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증언했어요. 문화계의 지원도 있었어요. 태국의 유명 영화감독 아피차퐁이 저를 찾아와 예술가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해줬죠. 그의 말대로 이제는 제가 진정한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였어요. 새로운 다큐멘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현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과 다양한 관점을 담으려 노력했죠. 한국과 태국의 40년 경제 협력사를 되짚어보고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차근차근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상생의 파트너십 부분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교육 지원, 기술 이전, 현지 기업 육성.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담겼어요. 문화적 교류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K-팝이나 한류로 대표되는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깊은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특히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편집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하면서 톰과 의견을 나눴죠.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작품이 될 거야. 마침내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을 때 BBC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이런 관점 전환은 본 적이 없다며 극찬을 받았죠.
방송 시간도 당초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제목도 변경됐죠. 태국과 한국 오해에서 이해로. 방송 후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태국 국민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시위도 점차 잠잠해졌어요. 양국 정부도 이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과 태국의 미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더 깊이 있게,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그게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자세니까요. 다큐멘터리가 BBC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된 후 태국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건 아니었죠.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계속해서 거리로 나왔어요. 하지만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시위대의 분위기였어요. 과격한 구호와 폭력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대신 한국과 태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양국 정부도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새로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곧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청년들의 변화였어요. 방콕 시내 한국문화원에서 만난 23살 수파차이의 이야기가 기억나요. 예전에는 저도 시위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교육 분야의 변화도 눈부셨어요. 방콕의 주요 대학들이 앞다퉈 한국학과를 신설했고 한국어 학원은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뤘죠.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들여다보는 직장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한국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죠. 문화적 교류는 더욱 다채로워졌어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를 넘어서 이제는 양국의 전통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시도들이 늘어났어요. 한국의 비보이 그룹과 태국의 전통 무용수들이 합동 공연을 선보이고 한식과 태국 요리를 퓨전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들이 인기를 끌었죠. 경제적인 성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가 쏟아졌죠. 삼성전자는 방콕 근교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R&D 센터 설립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태국을 전기차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어요. SK그룹도 태국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죠. 이런 투자는 곧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어요. 직접 고용만 5만 명이 넘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2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죠. 특히 고임금 전문직 일자리가 많아져서 해외로 나갔던 태국의 고급 인력들이 속속 귀국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이전도 활발해졌어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생산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태국의 부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죠.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는 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어요. 이제는 일본 기업들도 태국 부품을 쓰겠다고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의료 분야의 협력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서울대병원이 방콕에 분원을 설립하기로 했고 연세대병원은 태국의 의료진 교육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매년 수백 명의 태국 의료진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게 됐고 덕분에 태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됐어요.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이 시작됐어요. 한국의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방콕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죠. 이런 노력들이 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예요. 양국의 청년 창업가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탄생하고 있죠. 태국의 관광자원과 한국의 I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플랫폼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예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널리스트로서의 책임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이 됐죠. 이제 저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인데 한국과 태국의 협력이 어떻게 아시아 전체의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더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려 노력했던 양국 국민들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기초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런 희망적인 변화가 계속될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 그게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